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주간 시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이 요번 주는 1.28% 하락했고, 다우도 1.15%, 그다음 나스닥이 1.27% 많이 하겠죠. 거의다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자, 근데 YTD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S&P 500이 0.02% 하락되고 있고, 다우는 3.6%, 그러니까 다우가 계속해서 주가를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스닥 100도 2%, 그다음 스몰캡이라든지 미드캡 이런 것들이 8%로서 스몰캡도 가장 잘 나가고 있죠. 그래서 중소형주하고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다우가 움직이면서 주가를 갖다 받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매부를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하락했던 것이 아무래도 테크놀로지 중심으로 좀 많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애플, 아마존, 구글, 메타 이런 것들 하이퍼스케일러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얘들이 계속해서 캐펙스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데는 아직까지 지금 이제 장이 돌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마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좀 반발 매수세가 있었고, 오라칼 역시도 자, 그런 모양을 띠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반면에 금융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이쪽에 금융까지도 지금 장악하는 거 아니냐. 자, 그런 것들 때문에 공명이 좀 많이 하락했고, 특별히 결제 시장 이런 것들도 많이 하락이 됐다. 반면에 유틸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산업재.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원하는 쪽이 이런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우 쪽 자체로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이쪽으로 주가가 빠지고 있다. 그래서 자금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유틸리티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 베이징 머티리얼스 에너지 이런 쪽이 좀 많이 올라갔죠. 즉 다우가 좀 많이 올라갔고, 내려갔던 것들 본다면 파이낸셜, 그다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다음 컨슈머 지금 이제 사이클리컬, 그다음 테크놀로지 이렇게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나스닥 중심으로 좀 하락이 됐대서 자금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가치주와 성장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치주 같은 경우는 5일 동안에 0.8% 하락했고, 성장주 같은 경우는 1.7%가 하락을 했다. 아무래도 좀 가치주 중심으로 하락은 있었지만은 성장주가 더 많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YTD 기준으로 했을 땐 1월 2일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모습이죠. 4.13으로서 가치주가 상승됐고, 성장주는 2.95%가 하락되고 있다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가치주 중심으로 장이 올라가고 있다. 다우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로벌 에코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월드 에코티는 0.23% 하락되고 있는데, 이머징 마켓은 좀 많이 상승되고 있죠. 1.76%. 그다음 미국 외에 지금 세계를 본다면 2.05% 상승하고 있다. 반면에 YT 지균으로 봤을 때는 이머징 마켓이 한 11%나 가장 많이 상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나라별로 일단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컨트리별로의 상승이라든지 하락폭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다가 올라갔는데 미국만 1.26% 하락을 했고, 그다음 차이나가 2.13%로 하락을 했다. 자, 반면에 일단 재팬 있죠. 일본만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5일 동안 5% 정도 상승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에서 돈이 가고 있는 것이 일본이나 지금 이제 한국 시장 이런 쪽으로 돈이 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TLT 채권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채죠. 요 자체를 본다면 5일 동안 2.49% 상승했다. 자, 금리가 많이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채권값이 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또 요번에 일단 올라간 것이 답니다. YTD 기준으로 해서. 처음으로 일단 4%에 진입하다 보니까 조금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57% 상승했고, 실버는 좀 하락을 했죠. 0.67% 정도 하락이 됐다. 자, 플래티늄 이런 것들도 좀 하락이 있었다 해서 금속으로 본다면 좀 올라갔던 것에 있어서 약간 지금 이제 눌림목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은 계속해서 상승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커런시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는 좀 하락했고 나머지는 그때 상승했죠. 특별히 엔이 좀 많이 상승했는데, 자, 아무래도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의 변화로 인해서 조금 일단 시장 자체가 엔이 강세로 일단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S&P 500의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죠. 즉 말해서 한 두 달 정도가 이렇게 일단 계속해서 박스권이 연출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두 달 동안 이렇게 됐다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지금 힘이 에너지가 응축이 되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좀 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다음 주에 일단 트리거가 발생되면 뭐 밑으로 약간은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또 좋은 소식이 있다면 또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모습에서 본다면 위아래로 좀 다 열어놓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다. 아직까지 완전히 방향을 잡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오면은 첫 번째 라인대 있죠. 그것이 6,700대 그걸 깬다면은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6,500대까지도 한번 봐야 될 때가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트리가 있어서
내려온다면은 그럼 적어도 고점 대비해서 한 6%까지는 또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도 다 열어놓고 지금 이제 장을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간은 장 자체가 계속해서 횡보되고 있다는 말은 7천을 돌파하지 못한 것이 한 3번 정도 그렇게 돌파를 못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돌파를 하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쉽게 돌파가 안 되는 지점이 7천 라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라인대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횡보가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금은 시간은 더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우의 주봉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20주선 이쪽을 계속 타고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면 추세가 상승 중에 있죠. 반면에 S&P 500은 옆으로 눕고 있는데 얘는 또 올라가고 있으니까 훨씬 더 빨리 가고 있죠. 자, 반면에 나스닥은 이제 꺾여 있는 상태 있죠. 이렇게 쌍봉으로 꺾여 있는 상태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은 모양이 있고, 자, 러셀도 계속 상승된 가운데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추세가 상승 중에 있는 것은 러셀, 그다음 다우가 추세가 상승 중에 있고, 그래서 S&P 500이 옆으로 눕고 있다. 지금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나스닥이 이렇게 꺾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 장세가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반면에 삭스 있습니다. 반도체 지수 역시도 올 때면 상승 중에 있다. 주봉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빅테크 중에서 많이 꺾인 것이 다른 것들은 많이 꺾이는데 엔비디아 이런 것도 많이 안 꺾이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이 반도체가 내려올 때마다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런 입장에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아직까지도 일단 추세 자체가 하락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파, 2파, 3파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뭐 5파까지도 내려온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켜볼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여기서 반등이 돼야 되는데 반등이 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죠. 자, XRP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왔다가 다시금 내려가는 모양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렇게 코인주가 상승으로 돌아 나갔다 이렇게 보긴 힘듭니다. 이런 것들이 상승으로 돌아 나가면은 나스닥이 같이 갈 수 있는데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모건 스탠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주 매도세는 좀 급격했지만은 이는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나타난 최근에 더욱더 가속화된 추세의 가장 최근 사례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 자체가 급격하게 나타난 것이 작년 말부터 나타난 거지 자, 갑작스럽게 나타난 거 아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기술주의 일부에서 자금이 이동하는 것 자체가 건전한 현상이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한 투자자들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시장 파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소프트웨어에서 자금이 빼내서 메모리와 같은 다른 유망주로 이동하면서 기술주 내부에서도 자금이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래서 자금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자금이 계속해서 이동이 되고 있다. 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4분기에는 새로운 경영진이 등장하고 새해가 시작된 이후부터 시작해서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서 기술주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수는 사상 최고치 부근을 유지하고 있다. 자금이 완전히 빠져나가면은 시장이 붕괴되는데 이쪽에 있던 자금이 저쪽으로 옮겨 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플랫하게 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크게 지금 이제 염려할 바는 아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울프 리서치에 관한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갖다 소프트웨어라든지 관련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또 다른 AI 공포로 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기술주 중에서는 AI 관련된 반도체 주식의 약세를 매수하자. 반도체 주식이 빠질 때마다 매수하자. 신규 투자에 적합한 분야는 소비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2월부터 4월까지 세금 환급으로 인해서 소비 증가에 따른 관련 주식이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AI가 버려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AI 관련된 가격이 더욱더 신중하게 책정되고 있다. 다시금 일단 지금 이제 리밸류에이션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 주식을 갖다가 대부분 일단 기술주 이런 데서 일단 팔고 나중에 질문하는 그런 심리가 지배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술주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다른 분야가 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강세장의 핵심은 순환매다. 자, 우리가 지금은 그것을 목격하고 있다. 그 순환매가 안 돌면은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가 순환매가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완전히 여기서 곤두박질 친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 4주 있죠. 요때가 일단은 텍스 리펀이 나온 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럴 때 저 펀드 플로에서 좀 자금들이 유입되면은 시장 자체가 그렇게 빠지지도 않고 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소비자 같은 요럴 때 좀 조심해서 보자. 주의 깊게 보자.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찰스 슈왑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근본적으로 상승세는 강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기술주와 소프트웨어주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S&P 500의 11개 업종 중에서 7개 업종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면 이번 순환매의 지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이번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 모두 다가 가질 수 있는데, 자, 한쪽으로 기술주가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다는 가능성, 다른 쪽으로는 시장의 강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경제 펀드멘탈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의 내가 보면은, 자, 물론 다른 것들은 안 좋은데 다른 쪽이 좋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번 주는 상당히 힘든 한 주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여전히 추세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관적인 전망은 하기는 어렵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기술 부분뿐 아니라 비기술 부분에서도 2020년도까지 두 자리의 수익 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성장세가 다소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시장의 붕괴가 아니라 순환매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시장의 근본적인 강점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의 성장세의 개선, 사상 최고 수준이 맞은 더욱더 넓어진 실적 호조, 단단한 2016년대 전망, 그리고 개선된 기업 심리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성장수가 5분기 연속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미증시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S&P 500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시장 위험을 관리하고 장기 수익을 높이는 데 있어서 분산 투자가 핵심이다. 자, 너무 일단 지금 이제 기술주에다가 투자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상승세가 확대될 것에 대비해서 금융과 헬스케어, 유틸리티, 그리고 소비재 관련 주식을 선호하고 있다. 소비재가 좀 많이 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과 유럽에도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2월 13일까지 해서 2016년대 토탈 리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S&P 500 같은 지로입니다. 자, 근데 엔비디아가 2%, 구글이 2.3, 메타가 3.1, 애플이 5.8, 테슬라 7.2, 아마존이 13.9, 그 다음 마소가 17%나 상당히 많이 빠졌죠. 에이전트 AI 때문에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나마 지금 엔비디아가 조금 일단은 덜 빠져 있는 상태였죠. 원래는 구글이 좀 플러스가 되고 있었는데, 요번에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지금 자본 지출이 많다. 그래서 좀 내려오는 모양이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빅테크가 그렇게 좋지 못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빅테크들이 지금 가지 못한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겠죠. ROI가 되느냐. 자, 그 이야기를 자꾸만 시장들이 묻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제 투한 자본에 대해서 리턴이 되느냐. 자, 그걸 자꾸만 묻고 있죠. 그래서 2020년도 컨센서스도 이만큼 올라가고 있고, 자, 오라클, 마소, 뭐 구글도 계속해서 더 많이 투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잘 나가던 구글까지도 많이 떨어지는 모양이 있다. 정말로 할 때 인풋이라든지 인베스트를 해서 리턴이 돌아오느냐. 자, 거기에 대한 캐션 마크가 있고 있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빅세븐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되는 모양이 캐펙스에 문제가 있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얘들이 일단 캐펙스를 계속해서 투자하는 이유는 여기서 투자하지 않으면 낙오가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죠. 그래서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금 평가할 때, 자, 그럴 때가 다시금 다른 것보다는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아직까지는 인베스트를 했는데 리턴에 대해서 너무 치중을 하고 있으니까 밸류에이션이 높게 형성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테크 기업들의 CDS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아무래도 신용위험의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도 날까 봐서 보험을 드는 것들인데, 오라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연두색이 오라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2025년도까지만 해도 1650억 정도 모건 스탠리에서 예측했는데, 지금은 4천억 달러 이상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부채 규모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있다.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도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별로 좋지 못하게 보고 있는 것이 하이퍼스케일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두 개 차트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일단 바이백에 관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요. 파란 선 있죠. 이거는 저 코럴입니다. S&P 500의 바이백의 YOY 기준에서 코럴이 좀 밑에 있다는 겁니다. 자, 자사주 매입 자체가 좀 많지가 않다는 게죠. 4주 연속으로 봤을 때라도 여기나라든지 좀 파란 선이 다 밑에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한 0.42% 정도 됐던 것이 좀 많이 줄어가지고 0.24%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태다. 자사주 매입이 좀 적다는 말은 아무래도 좀 유동성이 적게 들어온다. 그럼 주가 올라가는 데는 약간의 좀 부담감이 되고 있다는 박스장이 계속해서 연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박스권이 계속해서 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들 자금이 있죠. 자, 개인들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2020년도 초반기에 들어와서. 자, 그리고 이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올라갈 때마다 올라가는 힘이 없죠. 개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 조금 올라가면 털어버리고 조금만 내려가도 털어버리는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단타밖에 안 되죠. 꾸준히 들고 갈 수 있는 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인스티튜셔널 이런 기관들이, 자, 기관들 자금은 들어오지 않고 개인들 자금만 자꾸 들어오니까 좀 시장이 좀 불안한 감이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마진대트를 보시게 되면 마진대트도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 있죠. 근데 여기도 많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아도 주가는 계속 달렸다는 거겠죠. 자, 많았는데도 주가가 안 달렸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으면서 올라올 때 이렇게 마진대트가 많이 올라올 때 한 번씩의 눌림목이 있다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런 모양은 보이지 않고 있다. 더 달릴 수 있는데 7천을 갖다 강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 SLR 규제라든지 은행 규제 이런 것들이 좀 풀리면서 유동성이 좀 한계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안 들어오면은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아직까지는 시간과 기간 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는 우리가 한번 체킹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딥시크로 인해서 셋오프 됐을 때 있죠. 주가가 폭락했을 때, 이거는 소프트웨어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을 때고, 날짜는 2025년도입니다. 2025년도 1월 24일부터 1월 27일까지, 이거는 2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 2016년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요때 일단 딥시크 사태가 났을 때는 이런 거 있죠. 이엔이라든지 스위스프랑, 자, 아무래도 이렇게 안전자산이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달러는 폭락을 했는데, 자, 그에 반해서 요번에 소프트웨어 셋오프가 났을 땐 달러 자산은 계속해서 올라갔었고 나머지 자산들이 내려갔다는 거죠. DXY 지수가 올라갔다. 자, 그렇다면 이런 데 있어서는 원래 셋오프가 주식에서 셋오프 난다는 자체는 다른 것보다는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하니까 아무래도 안전자산을 올려가야 되는데, 자, 안전자산을 옮겨가지 않고 달러가 도리어 올라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셋오프가 완전히 폭락을 이제 옛날에 딥시크처럼 완전히 폭락을 가져온다. 자, 그렇게 보기는 조금은 힘들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 보시게 되면 소프트웨어하고 비트코인하고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얀 거 자체가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밑에 있는 건 노란 거 있죠. 여기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내려올 때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올라가지 못하면은 소프트웨어도 올라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월요일날 워싱턴 데이로 인해서 장이 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할로데이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날 보시게 되면 일단 봐야 될 것이 FOMC 미팅 여기 있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일단 Thursday 있죠. 여기 이니셜 잡리스 이런 것들 한번 체킹하시고, 프라이데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GDP라든지 PC, 콜 PC 있죠. 이런 것들이 나오는 날이 금요일날 조금 더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요번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자, 아무래도 Thursday 있죠. 목요일 날 체킹해야 될 것이 월마다고 오픈도 한 요 정도는 체킹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 거의 다 끝나가니까, 그런 것들, 소매를 통해서, 월마에서 통해서 소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텍스 시즌이 따가움에 따라서 2010년도 특별히 필수 소비재 가격이 급등할 전망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러한 상승세를 이끄는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0년도 초에 투자자들이 기술주에서 자금을 빼서 일단 필수 소비재 이쪽으로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시가총액의 가중평균치가 1990년대 이후의 최고 수준으로서 급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달 초에 해당 부분의 순이익이 시총 대비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지금은 RSI들이 80에 달하면서 좀 과매수 영역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뭐 쫓아가서 사는 건 아닌데 조금 눌림목이 있다면 사야 되지 않겠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우리가 목격한 현상인 대부분은 필수 소비자가 자체보다는 더 광범위한 시장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기술주 부분에 중심으로 한 시장 포지셔닝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지면서 강화되었거나 인기가 덜한 이런 방어적인 업종으로 자금이 이동이 가능해졌다. 결론적으로 다른 것도 있는데 물론 실적도 좋아진 것도 있겠지만은 방어적인 업종으로의 자금 이동 이것이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자금의 이동도 있었지만은 지금 퍼포먼스 있죠. 자, 컨슈머 스태플레스의 지금 퍼포먼스 이익도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같이 뒷받침되고 있으니까 주가가 두 가지가 같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거기서도 월마트에 엄청난 영향력이 발휘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래도 기술 대기업으로 구성된 1조 달러 시가총액 클럽에 지금 합류를 했고, 자, 다른 것보다는 이 회사가 인공지능 경제에 맞춰서 변화할 준비가 된 소매업체로서 인식된 덕분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뛰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들의 강점을 본다면 과거의 오프라인의 경제 사업과 더불어서 기술 분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결합한 그런 결과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구축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경쟁사와의 격차를 갖다 더욱더 벌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6년도 업계의 성장의 동력을 보게 되면은 또 달러화에 대해서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달러의 약세가 코카콜라처럼 다국적 기업에 속한 기업들에게 주가의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프로갬블이란지 필립 모리스,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자, 이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추가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더 큰 세금의 환급으로 인해서 또 혜택을 많이 볼 가능성이 많은 것들이 이런 기업들이다. 즉 말해서 올해는 소비자의 수요 개선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소비자가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인해서 주가의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프로갬블의 CFO가 이야기하고 있기를 하반기로 갈수록 더 나은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요번에 가치주만 일단 가치주가 지금 단순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길게 보더라도 이게 성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상승이 되지 않겠는가. 좀 눌릴 때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엔비디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봉 차트죠. 주봉 차트를 본다면 아직까지도 올라가서 옆으로 눕고는 있는데 지금 변동성이 좀 심한 가운데 있고 170불에서 190불대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되고 있는 이유는 자, 다른 것보다는 좀 실적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2월 26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때까지는 이런 장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 역시도 주봉 차트를 본다면은 저점이 일단 380불이죠. 자, 고점을 본다면 지금 이 정도 되고 있으니까 500불 정도. 자, 여기서 길게 보신다면 이렇게 현재 이 박스께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밑으로 깬다면 조금 더 하락수가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수 매도가 팽배한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기간과 시간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마소의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내려갔던 폭을 본다면 거의 한 30%, 28%까지 내려가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에 있고 보통 보면 200일선 있죠.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럴 때 어느 정도 일단 기간과 시간 조정에는 다시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거의가 바닥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아마존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도 거의 지금 200선 가까이 내려와 있는, 200주선 가까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요 라인대에서 밑으로 온다면 200불대가 지금 깨져 있는 상태에 있는데 조금 더 내려온다면 190불대가 지켜지는지 저렇게 보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내려온 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을 본다면 거의 20%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온다면은 190불대 초반 요런 데는 아무래도 좀 저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꺾인다면 이런 것들 우량주 안에서는 아무래도 조금씩은 일단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이제 주봉에서 이렇게 되고 있지만 일봉에서 보면은 뭐 쌍바닥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이런 모습 속에서 쌍바닥이 이렇게 나올 때, 자, 고를 때 아무리 저점이 좀 올라갈 때, 자, 고를 때 잡는 것이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주고 그런 것들이 잡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애플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은 고점에서 완전히 꺾여 있는 상태 있죠. 주봉에서 그 쌍봉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얘도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으니까 조금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함부로 여기가 저점이다 이렇게 논하기 힘들고 그래서 좀 내려오는 폭을 저점이 뛰어라는 때 있죠. 240불 때 그때까지 한번 봐야 되고 그거 깬다면 조금 더 내려올 수가 있다.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가 봐야 될 때다. 애플 같은 경우는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로 200선을 깨고 내려가고 있죠. 어디가 저점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봐야 되겠고 지금 현재 그래서 70불 때까지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70불 때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조금 더 하락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돌아간 후에 잡으셔도 문제없다. 그래서 쌍바닥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나서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딥시크 V4 쇼크에 인해서 자,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폭락할 수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보겠고 어떤 식으로 장이 흘러갈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가 이 질문 하나 때문에 아주 긴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AI 모델 하나가 시장을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이게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알려면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시장에 정말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겼던 한 사건을 먼저 되짚어 봐야 합니다. 네, 바로 월스트리트의 AI 악몽이라고도 불리는 R1 쇼크에 대한 기억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단서죠. 때는 2025년, 그러니까 불과 1년 전이었죠. 딥시크라는 회사가 R1이라는 모델을 내놨는데 이게 정말 말 그대로 획성처럼 나타나서 AI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성능은 오픈 AI의 최신 모델이랑 비슷한데 훈련 비용은 50분의 1밖에 안 들었다? 이건 뭐 최고 AI는 돈이 엄청나게 든다는 기존의 공식을 그냥 박살내버린 거죠. 그 파급력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R1 쇼크 바로 다음 날 엔비디아 시가총액에서만 무려 6천억 달러가 하루 만에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금융시장에선 그야말로 대학살이었죠. 자, 이렇게 한번 시장을 뒤흔들었던 전적이 있는 딥시크가 이번엔 V4라는 새로운 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지금 공포에 떠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V4가요, 그냥 이전 모델보다 좀 더 커지고 좋아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AI 기술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버린 정말 혁명적인 두 가지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첫 번째 혁신은 바로 MHC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거대한 AI 모델을 훈련시킬 때 모델이 너무 커져서 불안정해지는, 말 그대로 폭발하는 걸 막아주는 안정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끝도 없이 높은 빌딩을 짓는데 무너지지 않게 꽉 잡아주는 건축 안정장치 같은 거죠. 두 번째는 앵그램 메모리 아키텍처입니다. 이건 AI의 뇌를 아주 똑똑하게 만든 건데요. 비싸고 빠른 메모리랑 싸고 용량 큰 메모리를 나눠서 쓰는 거예요. 마치 우리 뇌가 단기 기억이랑 장기 기억을 따로 쓰는 것처럼요. 덕분에 엄청난 양의 정보,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전체 코드를 한 번에 읽고도 비용은 훨씬 적게 들게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기술이 합쳐진 경우가 어떠냐?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코딩 능력에서요, 이건 AI의 미래에 정말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딥시크 V4가 그냥 다른 모델들이랑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압도해버릴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만 토큰짜리 긴 코드를 처리하는 능력에선 다른 모델들은 아예 실패하는데 혼자 97%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보여주죠. 그런데 성능도 성능이지만 시장에 진짜 핵폭탄급 충격을 주는 건 바로 가격입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오픈 AI나 엔스로픽 같은 경쟁사들보다 딥시크 V4가 무려 10배에서 30배나 더 쌀 거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가격 경쟁이 아니라 거의 시장 파괴 수준이죠. 전 구글 AI 연구원이었던 로건 킬패트릭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시장은 이제 지능의 가격이 0으로 수렴하는 현상에 대비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까지 비싼 AI 기술을 팔아서 돈을 벌던 모든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끔찍한 경고입니다. 자, 그럼 다음 퍼즐 조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딥시크의 위협이 단순히 AI 모델 경쟁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거대한 투자, 그 금융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케이펙스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돈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6년에 예상되는 투자액만 6,500억 달러. 이게 어느 정도냐면 스웨덴이라는 나라의 1년 총생산보다도 많은 돈을 AI에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아주 날카로운 경고를 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이익을 부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바로 감가상각의 함정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2, 3년이면 구식이 되는 비싼 AI 하드웨어를 회계장부에는 5, 6년에 걸쳐서 비용 처리하니까 이익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빅테크들이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려면 미국 전체 GDP의 10%에 달하는 새로운 매출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딥시크 V4가 그렇게 엄청난 돈 안 들여도 최고 성능 AI 만들 수 있는데 이걸 증명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조 달러를 들여 지은 그 모든 데이터 센터와 서버들이 한순간에 쉼페터적 낭비, 즉 쓸모없는 고철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증거가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말이죠. 첫 번째 희생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최근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에이전틱 AI,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일하는 AI가 나오면 이제 비싼 전문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어질 거라는 공포가 퍼지면서 사스 기업들 주가가 그냥 폭락했습니다. 인투이트, 톰슨 로이터, 세일즈포스 같은 쟁쟁한 기업들 주가가 30% 넘게 빠졌습니다. 정말 잔인한 하락이었죠.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는 의견이 완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이건 산업의 멸종을 부를 거대한 파괴다라고 하고, 다른 쪽에선 유명 투자자 댄 아이브스처럼 이건 비이성적인 공포일 뿐 오히려 지금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매수 기회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자, 이제 지금까지 나온 단서들, 그러니까 기술, 돈의 흐름, 그리고 지정학적인 문제까지 모두 종합해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과연 시장은 붕괴할까요? 아니면 단순히 자본이 이동하는 순환에 그칠까요? 혹은 둘 다일까요? 여기에 지정학적인 변수까지 끼어들었습니다. 오픈 AI가 딥시크를 정면으로 저격한 거죠. 너희 우리 기술 훔쳐서 모델 만들었지? 이건 단순한 기술 도둑질 비난을 넘어서 미국 국가 안보 문제로 판을 키워버린 겁니다. 이제 단순한 기업 경쟁이 아니게 된 거죠. 자, 첫 번째 판결입니다. 단기적인 충격이 올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기술주들은 너무 고평가되어 있고 딥시크 V4의 가격과 성능 파괴력은 너무나도 명백하거든요. 급격하고 고통스러운 하락장이 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두 번째 판결, 이게 2008년 금융위기처럼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장기적인 붕괴로 이어질까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여전히 튼튼하고 사실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중국의 AI 기술력을 계속해서 주가에 반영해왔기 때문이죠. 갑작스러운 쇼크는 아닐 거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판결,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거대한 자본의 대순환입니다. 이건 시장 붕괴가 아니라 돈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현상이 될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 AI 인프라를 만드는 기업에 몰렸던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와서 이제는 거의 공짜가 된 AI를 활용해서 혁신을 이뤄낼 다른 모든 산업, 생산성 수혜 기업들에게로 흘러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이고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AI, 즉 지능의 가격이 거의 0에 가까워지는 세상이 온다면 과연 새로운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그리고 새로운 가치는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